샬롬, 살아있는 갈대 2권 18번째. 충동적이고 끈질기다. 나는 그 아이를 잘 몰라. 연춘이 나지키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드리웠다. 양 역시 그녀를 좋아하는지 몹시 궁금했지만 다시 물을 수는 없었다. 이 젊은이는 여유 있고 너그러우면서도 타고난 위엄을 지니고 있어 손위 사람이라도 세대 간의 미묘한 장벽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할 것 같구나. 그 저자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양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자체가 복잡한걸요. 그 여자도 간단하지 않지만 간단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여자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만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심이야 어떻든 겉보기에는 연희 때와 다름없는 온화한 모습이었다. 달라진 것은 잠시뿐이었고 곧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 것이다. 양은 목례를 하고 방을 나갔다. 바로 그때 대문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곱다니가 샤샤를 나무라는 소리였다. 도련님 너무 늦으셨어요. 그리고 외투에 진흙이 묻었잖아요. 넘어졌어요. 샤샤의 목소리는 탁했다. 술 드셨군요. 곱다니가 다시 나무랐다. 잠견 말아요. 샤샤가 소리쳤다. 양이 문 쪽으로 갔다. 샤샤는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곱다니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양이 말했다. 내게 맡기세요. 문단속 잘하세요. 큰아버님 자리만 봐드리고 가서 자요. 그는 샤샤의 발을 목에 두르고 거의 없다시피 해서 샤샤가 쓰고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 곱다니가 방을 치우고 요를 깐 다음 머리맡 소반 위에 호롱불을 밝혔다. 그리고는 찻주전자와 잔을 가져왔다. 양은 사촌을 이부자리에 뉘고 찻잔의 반 정도 차를 따랐다. 이걸 마셔. 좀 나아질 거야. 샤샤는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랐다. 양이 옷을 벗길 때도 역시 고분고분했다.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져 잠들자 양이 이불을 덮어 주었다. 양은 극장에서 네 번째 줄 가운데쯤 그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았다. 뒤쪽 어둠 속 어딘가에서 사사 역시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양은 들어오다가 매표구 앞에 서 있는 샤샤를 보았지만 관객이 워낙 많아 샤샤는 자신을 보지 못했을 것 같았다. 그는 지금 무대 위에서 하고 있는 나는 동작을 넋을 놓고 응시하고 있었다. 종막의 마리코였다. 그녀의 긴 소매자락이 날개처럼 굽이치다가 그녀가 몸을 돌리자 따라서 소용돌이 쳤다. 느릿하던 리듬은 클라이맥스로 다가감에 따라 빨라졌다. 대단한 기교를 필요로 하는 이 고전춤은 종교적이기도 하고 엄숙해 보이기도 했으나 그 섬세하고 우아한 외양 아래 꿈틀대는 인간의 온갖 어두운 정열, 마리코야말로 이를 어느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양은 그녀를 만난 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녀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녀는 여러 인종의 자식이자 혼합 문화의 상징으로서 내면의 옛 선조의 적대적 중동과 영리하면서도 고집이 세고 무례하면서도 상냥한 여러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감동과 중동을 드러내고 무슨 행동을 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여자였다. 그런 여자가 마리코였다. 그녀는 양이 확신에 맞이하는 대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양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다. 그녀는 춤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넓은 소매에 비단 날개가 가라앉더니 조용히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녀의 두 눈, 그 놀란 듯한 눈, 빛나고 검은 눈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부르고 있었다. 분장실은 아니었다. 절대 분장실에는 오지 마세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말했었다.
거기는 누구나 오는 곳이에요. 당신 올 곳이 아니에요. 그는 마리코의 솔직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대담하다고 하기에는 우아한 수줍음과 천진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뭐라고 답해야 좋을지 몰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양의 놀란 표정을 보고 그녀가 말했다. 우린 시간이 없어요. 당신과 저 말이에요. 저는 20일 후면 경성을 떠나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20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 뒤엔 뉴욕, 런던, 파리로 날아다녀야 해요. 다시는 못 돌아올지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북경에 있을 때는 거기 중국인 대부님도 계시고 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본인들이 저들어오자 중국인들이 절더러 접자라 하더군요. 또 동경에서는 중국어를 너무 잘한다고 해서 저는 어딜 가든 중국어를 쓰거든요. 옥살이를 할 뻔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 접자 같은 건 아니에요. 무용을 하죠. 전 예술가예요. 그 밖에 제가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인간을 위한 것이죠.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모든 나라가 내 조국이기도 하지요. 그녀는 공연 의상을 벗으면서 이 모든 말을 부드럽고 빠른 어조로 단숨에 쏟아냈다. 그녀가 머리 위로 서양 옷을 당겨 벗는 사이 어깨에 걸친 몸에 붙은 속옷이 드러났다. 영이 거기 있든 없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개의치 않는 성 싶었다. 하지만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둘은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때 이래 자주 만나지는 않았다. 양은 그녀에게 한 발짝도 더 다가가지 못했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누가 먼저 정한 것도 아니었건만 망설임 하나 없이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사랑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두고 위축시키고 규정하는 행위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는 언젠가 강화도의 한 절을 방문했을 때 주지를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주지가 불교의 신비를 설명할 때 그는 귀 기울여 들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을 통해 배워 전혀 모르는 처지는 아니었다.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도 불교에 가장 이끌렸지만 불제자가 될 생각은 없었다. 거기서도 그는 규정되는 걸 거부했다. 어느 하나에 속한다는 것은 모두에 속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주지의 말이 끝나자 그가 입을 열었다.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열반이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제게는 곤란합니다. 스님께서는 열반이 인간정신 원하신다면 영원이라 해도 좋습니다만 궁극적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열반은 비존재인데 저는 비존재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반대로 저는 전 존재이고 싶어요. 주지가 말을 받았다. 선생은 열반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열반은 비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고통의 부재, 죄업의 부재, 정욕의 부재, 그리고 미혹의 부재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비존재라 해서 열반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로 열반은 선생이 말하는 바로 그 전존재이지요.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인식, 완전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 상태 말이지요. 말이 없어도 우리는 그냥 압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열반에 든 정신과 영혼한테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괴로움, 고통, 정욕, 미혹, 자제의 부재는 이미 알고 있음의 결과, 즉 우리가 시간이라 부르는 이 영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해, 깨달음의 결과이지요. 주지의 말을 듣고 양은 위안과 해방감을 느꼈다. 정신뿐만 아니라 몸 구석구석에까지 가득 찬 완전한 평화였다. 근육, 심장, 내장,
그 모든 것들의 조화를 평화를 향해 움직였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그는 이 평화와 하나가 됨을 느꼈다. 그리고 나자 다시 자신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갖추어졌다. 그가 주지승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어요. 이제야 열반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신자가 될 생각은 없어요. 주지승이 응수했다. 왜 신자가 돼야 합니까? 열반에는 불자도 없고 다른 어떤 구분도 없어요.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이해의 상태에 도달하면 이런 구분은 필요가 없어지지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주지는 양을 축복해 주었고 그는 산에서 내려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다. 마리코를 처음 보았을 때 주지승의 말이 되살아났다. 일본의 폭탄이 진주만에 떨어진 날 밤이었다. 그날은 극장에 갈 생각이 없었다. 그냥 저녁 그는 대학을 나온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과 함께 보냈다. 그들은 폭격 소식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면서 그 사태가 조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병원 자기 방으로 돌아갈 참이었는데 도중에 극장 앞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씁쓸한 방으로 돌아가기 싫고 공부할 마음도 내키지 않는다는 것 말고는 자신도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늘 평온하던 마음이 그때는 어수선했다. 진주만 습격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였고 친구들이 내린 결론도 마땅치 않았다. 그렇다고 자기 나름의 결론에 도달한 것도 아니어서 마음의 안정을 잃고 걷다가 이렇게 극장 앞에 멈춰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병원에서 치료받은 아름다운 무용수가 공연하는 것을 알고는 표를 사서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는 반쯤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집안에 들어앉아 앞날을 헤아려 보고 의견도 교환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는 첫 번째 줄 가운데쯤에 자리를 잡았다. 춤추는 말이 충분히 그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다. 몸집은 작고 얼굴은 계량형으로 휘었으며 커다란 두 눈은 춤에 열중한 흥분과 기쁨으로 빛났다. 몸놀림은 새처럼 가벼워 어깨 동작 하나하나가 그대로 고상하고 섬세한 춤사위였다. 그 우아함은 몸놀림뿐만 아니라 내적 존재의 우아함이기도 했다. 그녀는 우아하게 표현되는 자신만의 리듬이 있었고 고수를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끌었다. 움직이는 동안에는 조용히 서 있는 듯 보였고 조용히 서 있을 때는 내적 흥분에 쌓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공연은 선녀춤이었는데 한 선녀가 호수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 나무꾼이 옷을 감추어 버리는 바람에 선녀가 어쩔 수 없이 나무꾼과 결혼해 지상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춤으로 꾸민 것이었다. 양은 그렇게 예술적인 선녀춤은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얇은 비단 옷이 안개처럼 그녀 주위를 감도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잠시나마 그날의 비극적인 사태를 잊었다. 잠시 후 양은 전에 없는 행동을 했다. 무엇에 홀리듯이 자기도 모르게 무대 뒤로 간 것이었다. 연휴날 같으면 분장실 문 앞은 그녀를 만나려는 사람들로 붐볐을 테지만 그날 밤엔 아무도 없었고 그녀가 아직 무대 의상 차림인 채로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곧 그녀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앞줄에서 당신을 보았어요. 당신을 보고 난 뒤에 춘 춤은 당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양이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가 문을 닫았다. 당신이 날 봤는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이제 알겠소. 그가 이렇게 대답하며 주지승이 한 말을 떠올렸다.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이해. 첫 대면의 순간 마리코와 양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다. 이제 그녀가 무대를 떠나고 있었고 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관객들이 통로를 메우기 전에 얼른 복도로 빠져나왔다. 거기서 그는 샤샤가 무대 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샤샤는 이번에도 그를 보지 못했다. 그는 끝장을 나와 반도 호텔을 지나 서쪽으로 한참을 걸어 그녀의 집 문에 다다랐다. 하인이 그를 들여보내 주었고 그는 밤 날씨가 차가운데도 달빛 어린 정원에 앉아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오기까지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애인이라는 풍문이 나돌 것을 염려해서였다. 선생님, 차를 이리로 내다 드릴까요? 하인이 물었다. 좋도록 하세요. 양이 정중히 대답했다. 자신이 여기 온 걸 두 하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는 알지 못했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 그는 빈틈없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도착한 1시간 안에 어김없이 떠나곤 했다. 둘이 함께하는 일은 늘 똑같았다. 마리코는 그날 기분에 따라 일본 옷이나 중국 옷으로 갈아입고서 중국 옷을 더 좋아했다. 그녀의 의향에 따라 혼자 혹은 함께 간단한 식사를 했다. 그들은 하룻밤도 함께 지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언젠가는 그것이 불가피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한 번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두고 의논한 적이 있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마리코에게 과거에는 애인이 있었으리라는 게 그의 짐작이었지만 자신이 현재 도달해 있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볼 때 지금은 애인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롤스로이스 차가 대문 앞에 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양은 찻잔을 놓고 일어섰다. 그녀는 아직 무대 의상 차림이었지만 러시아식 단비 코트를 몸에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양을 보자 다가와서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쌌다. 늦었어요. 관객들이 다 돌아갔는데도 샤샤가 저를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샤샤가? 양이 소리쳤다. 마리코는 그의 손을 떨구고 힘없이 살짝 웃었다. 오늘 밤 정원이 좀 춥죠. 그녀가 느닷없이 영어로 말했다. 양은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샤샤가 따라오겠다며 귀찮게 하군요. 그가 말했다. 샤샤가 따라오겠다며 귀찮게 했군요. 그가 말했다. 예. 마리코는 자기 손으로 양의 손을 깍지 끼워서 집 안으로 이끌었다. 현관에서 하녀가 무릎을 꿇고 그들의 신발을 벗겨주었다. 오면 안 된다고 했겠죠. 물론이죠. 손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사샤는 손님이 나냐고 물었고요. 맞아요. 하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스심한 남작이라고요. 그녀는 아이들처럼 쉽게 거짓말을 하고 숨이 바뀌기도 전에 털어놓을 수 있는 여자였다. 양은 거짓말을 못하는 성미라 당황했지만 쫓아다니는 남자가 끊이지 않는 복잡한 생활을 하는 그녀로서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해야 하리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마리코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실에 들어갔다. 장지문이 닫히고 커튼이 드리워졌다. 낮은 탁자 위에 놓인 음식 쟁반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잠깐 실례하겠어요. 그동안 좀 앉아 계세요. 그녀가 미끄러지듯 우아하게 방에서 나가는 모습이 마치 걷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기다렸다. 하녀가 기다란 일본식 겉옷을 가져와 그의 외투를 벗기고 대신 걸쳐 주었다. 그는 내내 앉아 있다가 잠시 후 마리코가 들어왔을 때에야 몸을 일으켰다. 그들은 부드러운 프랑스풍의 녹색 샤풍 실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긴 치맛자락이 그를 감쌌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 지나친 격기 아닌가요?
저를 맞으러 일어나기까지 하시다니요. 그런 예절을 고집하는 사람은 당신 말곤 없어요. 내 식대로 하는 게 편해요. 그가 대꾸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방석에 앉았다. 단둘뿐이었다. 점순간은 늘 똑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살핀다. 그녀 말로는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못 만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마리코가 손바닥을 위로 해서 두 손을 내밀면 양은 그 손을 꼭 쥐고 양 손바닥에 입을 맞춘다. 다음에는 그가 손을 내밀고 마리코가 그 손을 하나씩 잡아 손바닥에 입술을 누르는 것이다. 이 의식이 끝나자 그녀는 손을 거두면서 부드럽게 웃음 지으며 말했다. 별일 없으시군요. 저도 모든 게 순조로워요. 같이 식사해요. 전 배가 고프군요. 오늘 밤 공연은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무대 위로 몰려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게 하지만 소용없어요. 그 바람에 앞뒤 군중들 틈에 꼼짝없이 붙들린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해요. 양이 말했다. 그녀가 빠르게 대답했다. 그래요?